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업체인 시노오션이 디폴트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횡령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를 문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과거 비리로 처벌받았던 기업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1위 철강사인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철근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철근 시장에 대형사가 뛰어들면서 업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업체 시노오션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걱정했던 도미노 부도가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고전 중인 중국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컨트리가든의 주가가 전일 대비 16% 급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1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 2종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를 갚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처하자 매도세가 몰린 겁니다. 주택 판매 급감으로 컨트리가든이 550억 위안, 우리 돈 10조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자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폴트 위기에 빠진 중국 부동산 업체는 컨트리가든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완다그룹의 계열사 다렌완다 상업관리집단이 디폴트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시노오션과 부동산 신탁회사 중릉개발신탁 등도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컨트리가든의 부채는 1조 4,3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중릉개발신탁은 3,500억 위안, 시노오션은 20억 위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컨트리가든의 디폴트를 비롯한 중국 부동산의 도미노 디폴트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 GDP의 4분의 1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데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발 소비 위축으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중국발 부동산 시장 위기가 해외보다 국내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중국이랑 조금 많이 경제적으로 연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해외 시장보다는 우리나라에 좀 크게 영향을 좀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로 과거 비리로 처벌받았던 기업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 지속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금 상황 악화 등이 계기가 돼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생계형 어업인과 운송업자들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해 정상적인 생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경제인은 12명이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란 것을 사면 배경으로 내세우며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에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이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 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계는 정부의 광복절 특사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마켓 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았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멀어지는 7만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달 27일 실적 발표 이후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주가는 현재 7만 원 선에서 멀어진 상황입니다.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원인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화 약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이 중 대표주 성격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반등 기미가 안 보이는 디램 메모리 가격도 주가 하락 요인이란 설명입니다.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디램 가격은 지난해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존심 회복 파두입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가 상한가를 오늘 기록하면서 상장 일주일 만에 공모가를 회복했는데요. 앞서 파두는 상장 직전 조단위 공모주로 꼽혔지만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에 한참 못 미친 2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고평가 논란에다 잠재적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파두는 상장 당일 매도할 수 있는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약 40%에 달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오버행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고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업황 회복의 신호를 익힐 수 있는 메모리 가격이 언제 반응할지 미지수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는 달리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은 초기 단계라서 현재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도 연내 생성형 AI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AI 시장이 앞으로 커질수록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관련 부품을 다루는 파두가 수혜를 볼 것이란 얘기가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아이스크림도 라면도 K푸드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오늘 화끈한 종목, 바로 식품주였는데요. 삼양식품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빙그레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농심과 오리온도 오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주 주가가 많이 오른 건 결국 호실적 덕분이었는데요. 삼양식품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30% 정도 웃도는 실적입니다. 매운맛으로 유명한 불닭 브랜드 판매가 중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 크게 늘어난 덕분에 호실적으로 이어졌고요. 여기에 정부가 오는 15일자로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도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됐습니다. 빙그레와 오리온 역시 해외에서 각각 아이스크림과 과자류 제품이 잘 팔린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식품은 바로 라면인데요. 증권업계는 당분간 라면 판매가 해외에서 고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농심과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플러스였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과 고객 개인정보 도용 등 연일 심각한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내부 통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런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CEO까지 문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변수는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현재 개점 휴업 상태라는 점입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내부 통제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권의 대고객 책임성을 높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내걸었던 국정과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통제 제도 개선 TF를 꾸렸고 올해 6월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국 발표 이후에도 횡령과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계좌 개설 등 은행권에선 대규모 범행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채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안은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하는 책무 구조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 이를 통해 CEO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내부 통제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입니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잇따른 금융사고에 입법 작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회 총선하기 전에 어떻게든 입법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해야죠. 조기 입법하는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법안 발의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통해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안과 유사한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여야 간 의견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회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가 지난달 초 이후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지목됩니다. 연이은 내부 통제 실패로 금융권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그동안 국내 철강업계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고급 철강은 업계 1위인 포스코가 만들고 고초를 녹여서 만드는 철근은 나머지 기업들이 맡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철근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동국제강과 대한제강 등 중견 철강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건설용 철근 시장에 진출하면서입니다. 포스코는 이달 말 포항 공장 4개 선제 생산 라인 가운데 1개에서 코일 철근을 생산합니다. 코일 철근은 둥글게 말아 필요할 때 잘라 쓰는 형태의 철근으로 쌓아놓기 쉽습니다. 포스코 1개 라인의 코일 철근 생산 능력은 연간 70만 톤입니다. 국내 코일 철근 시장은 그동안 동국제강과 대한제강이 양분해왔습니다. 두 회사가 1년에 100만 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미 국내 수요보다 2배 많습니다. 코일 철근을 펼치면 흔히 볼 수 있는 직선 철근이 됩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전체 철근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철근 시장 역시 수요보다 생산 능력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철근은 해외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수출량은 거의 없고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됩니다. 여기에 엔저 효과로 일본산 철근 유입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철근 시장에 진출한 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가동률이 떨어진 선제 라인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생산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건설자 회사인 포스코 ENC에 판매할 계획이라며 제품 다양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견 철강사들은 고루를 기반으로 한 포스코가 원가 경쟁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왔다고 반발합니다. 동국제강의 경우 매출의 78%가 철근과 같은 본강에서 나오는 데다 주요 매출처 중에 포스코 ENC도 포함됩니다. 특히 대한제강은 매출 91%가 철근으로 전량 국내 소비되는 만큼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 신속 통합 계획이 강남 일부 단지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빠른 사업 추진 속도로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유독 강남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게 서울 그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서 유독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이 그 압구정 3구역 이 설계업체 선정 그때부터였죠? 예, 맞습니다. 지난달 한창 이슈였었죠. 이 300억 규모의 이 설계 관련 이 사업 규모를 두고 압구정 3구역에서 이 선정을 놓고 난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이 압구정 재건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 강남에서는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 진행에 너무나 이 관심이 많았었죠. 이곳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앞으로 강남 지역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구정 3구역 설계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용적률 최대 한도인 이 300%를 넘어선 360%를 제한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섞어서 건축하는 이른바 소셜 믹스를 포함하지 않은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이 서울시 입장에선 신통기획의 핵심인 공공성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갈등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조합이 스스로 신통기획 참여를 포기하거나 시가 탈락시킬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재산권과 공공성이 좀 공존하기 힘든 과제이긴 합니다. 근데 갈등은 결국 이제 공공성이라는 문제 때문인데 이 높은 용적률을 받으려면 조합에서도 뭐 일부분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양보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일단 서울시에서 이 신통기획을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성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다룬다는 것에 이 신통기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 가이드라인 아래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이 바로 신통기획입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존에 5년이 걸렸다면은요, 신통기획은 2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대신 정비계획의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지 내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뭐 또 다른 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일정 부분 짓는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의 재건축 단지가 더 사업성이 있는 것을 당연히 원하게 되겠죠. 사실 이 임대주택을 늘린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급 단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고급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느니 차라리 신통기획의 장점인 속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이 조합 측에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서울 다른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유독 강남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 강남이라는 특성상 강남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 동네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재산권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강남을 중심으로 몇몇 단지 중심으로 이 갈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강남이라는 특성상 재건축의 이제 속도보다는 이 재산권이 얼마나 잘 지켜졌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지난 3월이었죠.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서초구 신반포 2차의 경우 신통기획안을 제출을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단지 내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결국 재산권 침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통기획을 신청한 후에 단 2주 만에 철회를 한 단지도 나왔는데요. 이 대치동의 간판으로 꼽히는 대치 성경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알아보니까 사실 임대주택 단지 건립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송파구의 한양 2차 같은 경우에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져 신통기획을 포기하려 했지만 이 서울시가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됐다면서 사실상 불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도 이 재건축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통기획을 놓고 찬반이 엇갈려 한 차례 부침을 겪었습니다. 아시안 선수촌 경우에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영동대로 복합사업 등 인근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파트값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신통기획의 장점인 이 속도가 주민들의 마음을 크게 끌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통기획의 장점인 속도를 두고 과연 자신의 재건축 단지에 적용을 했었을 때 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는지를 따지는 단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제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다른 조합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서울시가 이 압구정 3구역을 두고
유독 강경하게 나갔던 이유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이 압구정 3구역에 특히 많은 재건축된 단지들이 관심이 높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압구정이라는 상징성 때문인데요. 강남 안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재건축 단지인 만큼 앞으로 강남의 이 재건축, 나아가 다른 단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강경 대응을 했었었죠. 네. 서울시가 초강수를 두는 것은 이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과정에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약에 통용이 된다면 지금 한창 속도를 내고 있는 여의도라든지 목동 등 주요 지역의 정비 사업이 이제 휘청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압구정뿐만이 아니라 신통기획에 빠지는 단지가 나오거나 단지 내 잡음이 지속이 된다면 오세훈표 대표 정비 사업인 이 신통기획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지만 이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750여 개 ETF가 상장돼 있지만 인기를 모은 상품들을 베껴서 출시하는 이름만 다른 비슷한 상품들이 태반입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시 첫날 1시간 만에 완판된 2차 전지 소부장 ETF. 투자자들의 인기를 모았는데 얼마 뒤 유사한 ETF들이 상장됐습니다. 소재와 같은 키워드뿐만 아니라 구성 종목도 비중만 일부 다를 뿐 기존 ETF에 담긴 것과 같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미국 다우존스 배당 ETF, 인도 니프티 지수 ETF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품이 유사할 경우 경쟁은 보수율로 귀결되는데 이 같은 현상은 시장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너무 수수료 인하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수수료가 낮아질수록 좋은 운용력을 쓸 수가 없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고 그게 시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에선 새로운 보험이 출시되면 일정 기간 판매권을 보장해주는 배타적 사용권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배타적 사용권 범위를 확장하며 신상품에 대한 개발 이익을 보장하고 상품 복제에 따른 무임 승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선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은 있지만 이를 ETF 모방 논란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국내외에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어야 이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새로운 무슨 금융 기법이 활용되거나 뭐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아니거든요. 한편 한국거래소도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상품 개발 동료를 위한 근거도 필요하지만 투자자의 선택권도 고려해야 한다며 양측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순자산액 100조 원 규모를 돌파한 국내 ETF 시장. 커진 몸집만큼 상품 베끼기보다는 투자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글로벌 의약품 전문 기업 HLB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간암 신약 허가에 도전한 데 이어 이제 암 진단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간암 신약 허가에 나선 HLB.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의 본심사 개시 후 첫 미팅을 잘 마무리하며 신약 허가 절차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란셋의 간암 신약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게재되면서 신약 허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나 아니면 뭐 돌발 질문 그런 것도 없었고 추가 자료 제출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 시장 잠식을 하게 되면 뭐 1조 매출도 아마 쉽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암 신약에 이어 HLB가 주목하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교모세포종 치료제입니다.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은 5년 생존율이 7% 미만인 희귀질환인데 최근 공개된 임상 이상 중간 분석에서 환자의 생존 비율이 개선되면서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완전 간해가 나온 환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6개월 생존 환자 비율이 대략 목표를 한 저희들이 60%를 정해서 저희들이 임상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대략 76% 정도 나왔기 때문에 중간 결과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몇 군데 그 글로벌 제약사들과 라이센싱을 목표로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뿐 아니라 진단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사업을 펼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분자 진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인수해 감염병 병원체 판독은 물론 암 진단 목적의 제품까지 선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타그리소나 레이저티닉 같은 굉장히 유명한 표적항암제 같은 약들과 결합하여 소위 동반 진단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출시하였는데요. 돌연변이를 검출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여러 암 환자들에게 이미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 정복뿐 아니라 장기 지속형 혈전증 치료제와 의료용 대마 사업, 반려동물용 항암제 개발 등 새 먹거리 확보에도 나선 상황. HLB는 미국 시장 진출 첫 국산 항암 신약에 도전하며 암 정복은 물론 명실상부한 토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